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날이 참 우중충했어요. 이럴 때는 책과 함께 보내는 주말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책 보지 말고 예, 떨어지는 나뭇잎 보면서 빗방울하고 대화하면서 예. 소주 한잔 해야지. 그래요. 소주 한 잔이 결국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죠. 19세기 조르주 상드의 작품 하나 골랐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여성 작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생아 프랑스화인데요. 예. 조르주 상드는 쇼팽과의 연애 사건, 오. 쇼팽이 연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한 여성 작가를 얘기할 때 어떤 남성에 의해서 정의하는 것보다는 이 여성 작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게 저는 옳다 생각을 해요. 예. 쇼팽의 연인이어서 훌륭한 작가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제가 앞으로 몇몇 뛰어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이번 주는 이 조르주 상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성 작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유럽의 여성 작가입니다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인 오스틴을 떠올리실 겁니다. 예, 그렇죠. 오만과 편견으로 예.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으니까. 예. 제인 오스틴은 18세기 말에 태어나서 19세기 초반, 1775년에 태어나서 꽤 선배 축에 속합니다. 예. 그 19세기의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조르주 상드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조지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네. 플로스의 물방앗간의 미들마치, 다니엘 데론다 걸작들이 있죠. 네, 네. 근데 조르주 상드하고 조지 엘리엇 두 사람을 딱 보면은 공통점 있잖아요. 예. 조르주, 조지. 이 조지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은 조지 엘리엇, 그리고 프랑스어로 하면 조르주잖아요. 네. 남자 이름입니다. 어. 우리 철수 뭐 이 정도 될까요? 뭐 네. 이런데 조지 엘리엇, 조르주 상드는 둘 다 남자 이름인데 왜 남자 이름을 썼냐면은 여성 이름으로 발표하면은 받아주질 않으니까 남자 이름을 썼다고 하죠. 예. 특히 조르주 상드는 그 남장을 하고 다닌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19세기 좀 후반입니다만은 19세기를 풍미했던 학자 쪽에 가깝죠. 물론 문학 시인이기도 하지만 루살로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 니체와 릴케,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각별한 사이였던 루살로메가 있고요. 미국 쪽에는 비슷한 시 이디스 워트라는 아주 걸출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19세기를 빛낸 작가들이 있는데 물론 남성만은 못하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 테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가 바로 조르주 상드입니다. 이 조르주 상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뭐 나이를 가리지 않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과 정말 자유롭고 깊은 사랑을 했다고 해요. 뭐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2,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교우 관계를 맺었다고 하니까 2,000명과 연애한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녀 관계를 넘어선 다양한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 차이가 나는 남성, 그러니까 연하의 남성하고도 결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소설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조르주 상드는 아버지는 폴란드의 그 왕족 출신하고 이어지는 그런 유명한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은 프랑스 파리 그 센 강변에서 세장수를 하던 사람의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분을 넘어선 사랑의 결과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우리 조르주 상드의 연인들만 봐도 시인 그 뮤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쇼팽이나 드라클로아라는 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플로베르 소설가 이런 사람들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조르주 상드의 걸작 작품들 많이 있습니다. 렐리아도 있고요. 마에늪도 있고 사생아 프랑스화도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최근 들어서 많이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사생아 프랑스화는 전원소설로 분류되는데요. 뭐 제목에서 딱 볼 수 있듯이 버려진 아이 프랑스화를 데려다가 키운 한 여성의 얘기입니다. 마들렌이라는 여성인데요. 사생아 프랑스화가 프랑스어로 하면은 프랑스와 르 샹삐인데 샹삐가 들판에서 주워온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샹이 프랑스어로 들판인데 필드인데 영어로 하면은 들판에서 데려온 아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생아를. 예. 근데 사생아나 고아나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버려진 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편견에 도전하기 위한 조르주 상드의 기획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생아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깊은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함께하면은 얼마든지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고 해요. 네. 어느 날 우물가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기릅니다. 오랫동안 기르는데 정말 마들렌이라는 이 여성이 뭐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자신의 친자식도 있습니다. 기라는 그 친자식도 있는데 친자식보다 7살인가 많아요. 이 프랑스와가. 네. 근데 친자식과 함께 대단히 정성을 다해서 기릅니다. 어느 정도로 프랑스와가 착하냐면은 이 책에서 아주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와가 우리 마들렌의 친자식인 자니하고 놀면서 자니가 온갖 뭐 장난을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와에게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이러는데도 우리 프랑스와가 가만히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마들렌이 자신의 아이 자니를 받아 안으면서 이렇게 불만스럽게 좀 얘기합니다. 프랑스와 벌써부터 그렇게 무조건 참기 시작하면 정말 한이 없을 거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와가 펄쩍 뛰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 남에게 고통을 주는 쪽보다 차라리 제가 고통을 당하는 편이 나은 걸요. 네. 프랑스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남들이 괴롭히는데 참고만 있니? 라고 물으니까 프랑스와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고통을 받는 게 나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성격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 이미 이 아이는 충분히 훌륭한 상태에서 양엄마의 아들이 됐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해서 대단히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대단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이 마들렌의 집이 방앗간을 운영했는데 네. 이 방앗간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양아버지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재밌는 소설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양아버지하고 오해가 있어서 집에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리로 얘기하자면 머슴 생활 같은 그 노릇을 했는데도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그쪽 사람들 사랑을 받기도 해요. 프랑스화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프랑스화는 맡은 바 일에 성실했다. 성장함에 따라 더욱 맡은 일을 많이 떠맡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마들렌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프랑스화는 슬퍼하지 않았다. 일을 하면서도 이 모두가 마들렌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고 식사 시간에 만나는 즐거움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니가 잠들고 카트린도 잠자리에 들고 나면 프랑스화는 마들렌과 한두 시간쯤 같이 있을 수 있었다. 그는 마들렌이 일하는 동안 곁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낮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곤 했다. 시골 사람들은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2권의 책만으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읽을 수 있었다. 하루 저녁에 3페이지 정도 읽으면 많이 읽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책을 다 읽고 나면 잊어버린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서 또 그렇게 한동안을 보냈다. 이 부분이 뭔가 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일이 끝나고 나면은 프랑스화는 마들렌과 아주 오붓한 시간을 가집니다. 양어머니 이 마들렌이죠. 양자인 프랑스화고 프랑스화의 그 좋아하는 방식이 조용히 하루 동안 있었던 대화를 나누면서 나직나직하게 책을 읽는 겁니다. 근데 시골 사람들은 책을 천천히 읽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 되게 감동적입니다. 조금 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독서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스스로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만하다. 우선은 시간도 많고 책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책을 읽고 신도 다 모르는 5만 가지 지식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다. 그 다음은 시간도 책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멋진 단장만 발견해도 그것을 행복해한다. 그들은 그것을 수없이 읽어도 실증이 나질 않는다.
읽을 때마다 뭔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따지고 보면 늘 같은 생각이지만 그토록 여러 번 반추되고 음미되어 잘 소화되기 때문에 마들렌의 생각만으로도 하찮고 객적은 생각들로 가득 찬 수천 개의 두뇌보다 더 영혼을 살찌게 하고 더 건강하다. 독서에 관해서 책 읽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마들렌이나 프랑스와는 책도 별로 없어요. 얻는 책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책 안에서 한두 문장만 빛나는 글귀를 발견해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들, 신도 다 모를 5만 가지 지식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부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시간도 많고 책도 좀 있어서 5만 가지 책을 읽고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들은 우리 프랑스와는 마들렌 눈으로 보면은 별 볼일 없는 사람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사실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빛나는 통찰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책을 뭐 많이 읽지 않더라도 한두 문장 빛나는 그 표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뜨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좀 더 천천히 깊이 있게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그림 같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프랑스의 어느 시골입니다. 전원인데요. 방앗간에서 일이 끝나고 난 양자 프랑스어와 양어머니 마들렌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책을 읽고 또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 나누는 장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둘이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쫓겨났구나. 그래서 쫓겨난 건 아니고 네. 남편은 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지저분하게 다른 사람 만나면서 외도를 하다가 네. 그 오해를 해서 뭐 쫓아낸 거고요. 실제로 그런 만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이 있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청혼을 하죠. 아니 양아빠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양아버지는 쫓겨납니다. 나중에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양어머니에게 청혼을 합니다. 양어머니는 반대를 하죠. 안 된다. 얘기하는데 프랑스화가 그렇지 않다라고 극구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르주 상드가 실제로 자기 친자식보다 나이가 몇 살 많지 않은 사람과 연애도 하고 그랬다 그러죠. 사랑하고 그랬다 합니다. 이 소설은 자신의 삶의 이력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해요. 아니 어떻게 양엄마하고 아니 어렸을 때 양엄마가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조르주 상드의 그 돼지와도 같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저 같은 범인으로서는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죠. 우리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판단은 독자들이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조르주 상드 읽어보시고 또 여기 찾아보시고 어떤 사람인지 저런 삶은 어떨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히려 딱딱한 정치 얘기하다가 조금 좀 한눈 팔기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또 소개해 주실 문장 없으세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이제 시작입니다. 갑자기 우리 김 PD가 화를 짜 놀라는 것 같아서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주 성실한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들렌의 남편에 의해서 밖으로 나갔다가도 밖에서도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서 그쪽에서 또 사랑을 받기도 해요. 근데 자기 양어머니인 마들렌 잊지 못하고 돌아온다고 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마들렌 남편이 말아먹은 집안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이 마들렌과 함께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프랑스와가 이제 자신의 친구이자 조언자였던 마들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마들렌과 떨어져 있다가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발길을 돌리는 그 장면입니다. 가자. 너에겐 사랑이나 재물이나 평안함이 문제가 아니다. 넌 네가 사생활하는 것을 기꺼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름다운 시간을 흘려보내듯이 너 또한 너의 지난 과거를 망각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마들렌 블랑쉐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어 너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내가 널 위해 했던 것을 잊지 말라. 라고. 그러니까 자, 떠나자. 그리고 자네트, 신이 당신을 돌보사 당신의 시종보다 더 고귀한 애인을 주시기를. 이 자네트는 다른 방앗간에서 우리 프랑스와 사랑했던 방앗간 지금 딸이에요. 네, 젊은 처녀죠. 네, 이 사랑을 뿌리치고 마들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들렌이 극구 청혼을 뿌리치니까 이 자네트와 자네트의 아버지가 와서 응원을 해주면서 청혼을 받아들이게 하죠. 불행에 처해 있던 이 사생와 프랑스와가 은혜를 사랑으로 갚는다는 뭐 해피엔딩 소설 같기도 한데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프랑스와에게서 성모 마리아 같은 장면을 발견하는 그 빛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하면은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프랑스와가 마들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보시죠. 프랑스와는 마들렌이 퍽 젊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가 성모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는 갑자기 종탑 꼭대기에 올라선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방앗간으로 자러 갔다. 그곳의 밀가루 포대들 사이에 그는 네모난 판자를 깔고 청결한 침대를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프랑스와는 혼자가 되자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그것은 사랑의 열병이었다. 프랑스와는 처음으로 마치 타오르는 불꽃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불꽃은 이제까지 재 속에 묻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 마들렌이라는 그 양어머니를 사랑하는 프랑스와라는 사생아의 이야기. 프랑스 전원에서 이런 일들을 자신의 경험하고 맞물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골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우리 조르주 상드의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조르주 상드 좀 낯설 텐데요. 예. 한 번쯤은 가까이 해볼 만한 뛰어난 작가입니다. 네. 여성 문학사와 사랑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르주 상드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